이제 대망의 비문학 지문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문학 중에서 이제 처음 해설할 21번부터 25번 지문은 이제 인문 철학 지문인데요. 인문 중에서도 철학 지문인데 철학 사상가가 하나 나오겠죠. 그래서 우선은 입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입장 같은 경우에는 주장과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철학의 경우 이 철학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개념, 핵심 개념을 파악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일단 문단 번호부터 달고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5문단인데요. 일단 문단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소크라테스 이후에 전통형 이상학에서는 학문 하나가 나오네요. 현실 세계를 불완전하고 거짓된 세계로 간주하고 보편적 진리로 이루어진 현실 너머의 세계를 참된 세계라고 여겼다. 일단 전통형 이상학이 나오는데요. 전통형 이상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 너머의 참된 세계였습니다. 네, 이어서 갈게요. 그들은 삶의 목적이 현실 너머에 있는 초월적 가치의 추구에 있다고 보았으며 이 참된 세계는 초월적 가치네요. 네, 그리고 이성적 사유를 통해 이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네, 이성을 통해서 이렇게 달성할 수 있다. 이게 목적이면 이성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삶의 외부에 있는 절대적 가치를 토대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유방식이었다. 네, 여기까지가 전통형 이상학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바로 이 점에 반기를 든 철학자가 니체다. 반기를 들었다는 건 이거를 부정적으로 전통형 이상학을 부정적으로 봤다는 건데 그 사람이 니체다 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는 니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1문단을 요약을 하면은 전통 철학이라 할게요. 철학의 반기를 든 니체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2문단 가겠습니다. 니체에 따르면 삶은 삶을 둘러싼 가치들의 근원이며 가치 평가의 출발점이다. 삶이 중요하다. 위에는 삶의 외부에 있다 했었는데 니체는 삶 자체를 중요시 여기네요. 그리고 가치는 삶의 유용한가, 즉 그것이 삶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가에 대해서 평가된다. 그런데 전통형 이상학은 도덕적 선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이런 참된 세계나 초월적 가치가 도덕적 선이라는 절대적 가치와 같은 의미겠죠.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여기고 이에 따라 개별적 삶을 재단하려 하였다. 이에 따르면 삶의 본능적 욕망은 억압되어야 하는 것이며 현실적인 삶은 개선되어야 하는 부정적인 것이다 라고 하네요. 여기까지 정리하면 니체는 삶, 특히 현실적 삶을 중요시 여겼는데 이제 전통형 이상학은 도덕적 선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중요시 여겼어요. 위에 있는 참된 세계와 초월적 가치와 동일한 말이겠죠. 네, 그래서 현실적 삶의 욕망은 니체는 긍정하겠죠. 삶의 본능적 욕망은 니체는 긍정을 하겠는데 전통형 이상학자들은 억압돼야 된다고 하고 현실적인 삶은 니체는 긍정하겠죠. 하지만 전통형 이상학의 사람들은 부정적이라고 판단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전통형 이상학자들의 의견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현실적인 삶을 긍정하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발전하고자 하는 태도는 도덕적 선에 부합하지 않는 이게 절대적 가치와 의미가 똑같았죠.
무가치한 현실적 욕구들을 충족하는 태도에 지나지 않게 된다. 결국 현실적 삶 자체도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 까지가 여기까지가 전통 형이상학자들의 주장이었어요. 주장 뭐였죠? 주장은 이제 현실 선보다 도덕적 선이 중요하다. 이거는 무의미하고 무가치, 무의미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게 억압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이게 더 중요하다. 네, 거기에 대해서 니체는 그 자체로 목적이어야 할 삶은 그 자체로 목적이어야 돼. 초월적 가치 실현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전도적 사용 방식에 전적으로 반대하였다. 니체는 여기에 반발해서 현실적 삶이 더 중요해 라고 얘기하겠죠. 니체의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야 할 것. 그 자체 목적. 현실적 삶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요약하면 전통 형이상학자들의 주장과 니체의 반기, 반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 삶이 중요하다 했다. 니체는 결국에 현실적 삶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 자체로 목적이 돼야 한다. 그 자체로 목적. 네, 넘어가겠습니다. 니체는 전통 형이상학의 도덕 가치를 쫓으며 노예로 살아가는 대신 각자가 주인으로서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했다. 좋은 표현이죠. 니체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수단이 되면은 그건 노예예요. 근데 그 자체로 목적이 되면 주인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빨간색은 니체의 의견을 중심으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선 끊임없이 무언가를 넘어서고 높은 것으로 나아가려 하는 욕망,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힘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네, 힘의 의지는 무언가를 넘어서고 더 높은 것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해당되겠죠. 네, 이 힘의 의지는 자신 내면의 힘과 능력을 더 높은 차원으로 발휘하고자 하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더욱더 힘을 강하게 쓰고 그 다음에 능력을 더 발휘하려고 하는 일이겠죠. 하나의 힘의 의지가 다른 힘의 의지를 이겨도 또 다른 힘의 의지가 수시로 나타나므로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와 생산이 무한히 이루어지게 하는 의지입니다. 자, 힘의 의지는 계속 반복됩니다. 다른 힘의 의지를 낳고 이 힘의 의지는 또 다른 힘의 의지를 낳고 이러한 더 끊임없이 무언가를 넘어서려는 욕망이 계속 무한히 반복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니체는 힘의 의지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수용할 때 자연스럽게 수용하라 했네요. 현재 자신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산문단 요약하면 힘의 의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개념이었죠?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데 그 필요한 것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넘어서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이다 라고 제가 철학 지문에서는 개념이 중요하다 했죠. 이 개념을 파악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4문단 갈게요. 니체에 따르면 삶을 긍정하고 상승시키고자 하는 욕망은 힘의 의지인데 그걸 하는 사람들은 강자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독일어로는 위버맨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더 높은 인간이다 라는 말입니다. 한 차원 위의 인간. 그랬을 때 이 강자들은 삶의 유용한 가치들을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이 강자들의 제일 위가 위벌맨시라고 하고 그 위벌맨시는 사실
한국어 번역으로는 초인이라고 하네요. 아이고. 네, 정정하고 가겠습니다. 삶을 긍정하고 상승시키지 않는 강한 사람들은 삶의 유용한 가치들을 끊임없이 추구한답니다. 각각의 삶이 자신의 상승을 위해 힘의 의지를 중심으로 경합하기도 하는데, 강자들은 지금 힘의 의지를 중심으로 경합하기도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아곤입니다. 아곤은 경쟁이라고 합니다. 자, 힘의 의지를 중심으로 경합한다는 건 힘의지를 가진 강자와 다른 힘의지가 뭐 대립하거나 뭐 경쟁을 한다는 거겠죠. 자, 이것은 아곤은 자신과 동등하거나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으로 자신이 가진 힘의 크기를 확인하고 더 상승시키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힘의 크기를 확인하는 것, 첫 번째 기능, 두 번째 기능은 힘을 더 상승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아곤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쟁자의 제압이 아니라 자신의 성장에 있습니다. 네, 자신이 뛰어넘고자 하는 강자는 자신을 자극하고 발전시키는 선의의 파트너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곤이라는 경쟁은 우리가 흔히들 보기에는 누군가를 싸워서 이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제압이 아니라 자신의 성장을 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자신이 뛰어넘고자 하는 강자는 자신을 자극하고 발전시키는 선의의 파트너가 되는데요. 상대를 이기고자 하는 데서 오는 고통이 클수록 상대가 강하다는 뜻이며, 이때 고통은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성장이 있으니까 경쟁에서는 고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고통은 오히려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이거를 읽으면서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를 해주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사실 공부를 하는 목적이 내신 1등급이다 하면은 사실 많은 사람들을 밑에 깔아야겠죠. 2등급부터 9등급까지의 친구를 밟고 일어서야 1등급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공부를 하는 목적이 내 학업 능력 또는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거는 힘의 의지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이거를 친구들하고 뭐 내신 지필이라는 경쟁이 붙었을 때, 이런 경쟁이 붙었을 때 이걸 아곤이라고 할 수 있고, 이때 필요한 거는 다른 친구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 왜냐면 이걸 통해서 자신이 성장할 수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점수에 왔는지 힘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더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네, 계속 읽어볼게요. 강자들 사이에서도 힘의 차이에 따른 위계는 존재한다. 그러나 이때의 위계는 일방적 계급 질서가 아닙니다. 네, 1등급에서 2등급에서 9등급까지 막 나누는 일방적인 계급 질서가 아니라, 승패는 존재하지만 내가 더 잘 보거나 너가 더 잘 본 게 있어. 그때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힘을 평가하고, 나는 몇 등급이 되기 위해서 점수가 얼마나 부족하군, 그리고 좀 더 성장하고자 노력하였음을 서로 인정하므로, 그리고 이 등급을 몇 등급 더 올리려면 노력을 해야겠군, 이런 거를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자와 상대적 약자 간의 힘의 위계는 지배적 형태가 아니라 누가 뭐 잘났고 못났고 보다 상호 존중, 모두 최선을 다해서 해냈고, 그리고 모두 다 열심히 하고 더 자신을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구나로 드러나면 되겠습니다. 즉, 니체의 아고는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시험을 못 봤다고 해서 뭐 쓸모없는 사람 이런 게 아니에요. 다 노력을 했으니까 그 자체로 긍정받아 왔다 합니다. 긍정하고 자신의 성장을 위해 타자를 존중하는 태도다. 여기서 성장, 긍정까지 넣어주면 되겠네요. 상호 존중. 자, 너무 좋은 개념이라서
선생님 기억에 오래 남고 선생님 니체를 좀 더 공부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다시 볼게요. 니체는 삶을 긍정한다는 것은 삶이 마주하는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태도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강자를 넘어서려고 하는 의지, 이게 힘의 의지, 그리고 아곤에 해당되는 아곤에 임하는 강자의 태도겠죠. 니체 철학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그 자체로 긍정할 수 있는 철학적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후에 실존주의 등등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니체의 유명한 말 중에 이거는 이제 지문과 다른 말인데,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들, 시련 등등이겠죠. 은 오히려 나를 강하게 만들어줄 뿐이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사실 그냥 지나가는 여러분들 친구가 지나가면서 이런 말을 했으면, 하하,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들은 오히려 나를 강하게 만들어줄 뿐이다 하면은 뭐야 저 중2병은 하면서 지나갈 수 있는데, 사실 이런 말이 니체의 이런 사상적 배경이 있다는 거죠. 나를 죽이지 못하면, 일단 어떤 시련이든 나를 죽이지 못하면 그거에 대해서 도전하는 나는 힘의 의지를 사용한 것이고, 그리고 강자와 부딪힌 것이고, 악원을 행한 것이고, 그래서 삶이 마주하는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장하려고자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은 오히려 나를 강하게 만들어줄 뿐이다 라고, 내가 더 강자로서 결국엔 현실적 삶에 유용한 가치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니체의 사상을 대변하는, 힘의 의지와 아군을 대변하는 말이었죠. 네,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필기 설명 내용이 많아져서 필기가 좀 삐져나왔는데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을 읽고 학생이 수행한 활동지의 일부입니다. 응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 이거는 지금 질문지를 보니까 서술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봤을 때 니체의 등장 배경을 전통 형이상학과 관련지어 제시했죠. 네, 예라고 잘 대답을 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네요. 니체 철학과 전통 형이상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혔는가? 공통점과 차이점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공통점은 이제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정도인데, 아니구나. 공통점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죠. 차이점은 밝혔죠. 지금 차이점은 목적 자체가 다르다. 근데 공통점은 사실 명시적으로 이런 점은 같지만 이라는 서술은 없었죠. 그래서 아니오에 적은 게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헷갈렸네요. 다음 3번으로 갈게요. 니체 철학의 변천 과정은 뭔가 변화는 없었죠. 그리고 통시적이란 말은 시간 순서대로라는 말인데, 시간의 흐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니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4번 볼게요. 니체 철학의 핵심 개념을 사례로 들어서 설명을 하였는가? 핵심 개념 자체는 맞는데 두 개 있었죠. 힘의 의지랑 그 다음에 아곤이 있었는데, 사례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사례가 없어서 선생님이 공부라는 새로운 사례를 넣은 거거든요. 근데 따로 예를 들어 이런 표현도 없었고, 그래서 사례는 없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질문도 좀 선생님이 좋아하고 중요한 질문이니까 끝까지 해설을 해볼게요. 니체 철학이 지닌 의의를 밝히며 마무리를 하였죠. 마지막에 니체 철학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삶을 그 자체로 긍정할 수 있는 철학적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의미를 밝혀주는 것과 같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22번 내용일치 문제인데요. 내용일치 빠르게 풀어볼게요. 전통 형이상학에서는 현실 세계와 별개로 참된 세계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었죠. 네, 참된 세계,
현실 세계 바뀌다. 이거에 대해서 니체가 비판을 했고요. 전통 형이상학에서는 절대적 가치를 발견하는 방법으로 이성적 사유를 제시하였다. 이성을 통해서 절대적 가치를 발견한다고 했습니다. 이성. 다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었죠. 네, 3번. 니체는 무가치한 현실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태도도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무가치한 현실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태도가 아니었어요. 삶에 가치 있는 거였거든요. 이 문단이었던 건데, 삶은 삶을 둘러싼 가치들의 근원이며 가치 평가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가치는 삶에 유용한가, 그것이 삶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가. 가치 자체가 삶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무가치하다는 건 강하게 만들어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욕구를 충족하려는 태도는 뭐 언급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태도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2차전이니까 3번. 밑에도 갈게요. 니체는 사람들이 자신보다 우월할 사람을 강조했죠. 넘어서고자 하는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죠. 뭐 지배적이지만 않으면 되니까요. 니체는 삶에서 오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것을 삶을 긍정하는 태도라고 보았다. 바로 여기 삶을 긍정한다는 것은 삶이 마주하는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태도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3번 갈게요. 니체의 입장을 고려해서 기억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 기억이 뭐였죠? 네, 여기 있네요. 도덕적 선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삶의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여기고 이에 따라 개별적 삶을 재단하려 하였다. 전통 형이상학의 의견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기억과 맞닿았는데, 기억은 전통 형이상학의 입장인데, 니체의 입장을 고려하면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겠죠. 네, 개별적 삶을 바탕으로 절대적 가치가 지닌 유용성이 아니죠. 일단 비판을 하겠죠. 비판 내용이 아닙니다. 개별적 삶의 절대적 가치를 실현하여 절대적 가치 아니라니까요. 삶이 무의미하다는 점을 밝혀내었다. 삶은 가치 있어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절대적 가치에 부합하는 현실적 욕구들을 바탕으로 개별적 삶을, 현실적 욕구는 니체 얘기인데, 네, 넘어갈게요. 절대적 가치에 부합하지도 않죠. 네,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삶을 더욱 완전하게 만들 수 없다. 아니, 절대적 가치를 지금 4번 뉘앙스는 절대적 가치도 추구하고 딴 것도 추구하자인데 절대적 가치 추구 안 한다니까요. 5번 가치평가의 기준이어야 할 삶을 삶 외부의 절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했다는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치평가의 기준이어야 할 삶을 삶 외부의 절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해서 비판하였다라고 할 수가 있죠. 네, 24번 갈게요. 윗글의 A는 힘의 의지였거든요. 그 다음에 B는 여기 삶의 의지가 있습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새로운 철학자가 나왔는데, 살고자 하는 맹목적 욕망, 즉 삶의 의지가 인간 행위와 인식을 지배한다고 보았습니다. 욕망이 충족되면 행복을 느끼지만, 아까 힘의 의지는 뭐였어요? 더 자신을 힘과 능력을 상승시키자 하는 욕망이었죠. 근데 삶의 의지는 살고자 하는 욕망, 단순히 살면 된다. 봅시다. 그래서 살려고 하는 욕망이 충족되면 행복을 느끼지만 이건 금방 권태로 변해서 또 다른 욕망을 낳는다고 해요. 그래서 삶의 의지, 힘의 의지가 아까 새로운 힘의 의지를 낳는다고 한 것처럼 삶의 의지도 계속해서 새로운 삶의 의지를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 의지는 결핍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영원히 고통을 이 과정에서 고통이 생긴다네요. 이 의지가 격렬할수록 고통도 커지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예술과 명상, 금욕을 통해 이를 다스려야 하며, 이거를 뭐 멈춰야 된다는 얘기겠죠. 참된 행복을 위해서는 이 의지를 완전히 버려야 한다. 삶의 의지를 버려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풀어볼게요. 니체랑 아마 쇼펜하우어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니체는 A를 창조적인 삶을, 힘의 의지를 창조적인 삶을 이끄는 힘으로, 오케이. 쇼펜하우어는 B를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힘. 쇼펜하우어는 삶의 의지를 부정적으로 봤고, 그 다음에 니체는 힘의 의지를 긍정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힘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니체는 힘의 의지를 더 강해지고자 하는 내적 동기로 보았고, 쇼펜하우어는 그쵸, 내적 동기 맞죠? 쇼펜하우어는 B를 더 행복해지게 만드는 외적 동기로 보았다. 부정적으로 봤다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니체는 A를 타인의 존재와 무관한 욕망으로 보았고, 약간 애매한데요. 쇼펜하우어는 B를 타인과의 비교라는 내용은 위에 없었죠.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니체는 A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그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 했었죠. 쇼펜하우어는 B를 포기하는 것이, 네, 완전히 버려야 한다, 포기한다, 똑같은 말이죠. 더 나은 삶을 했다고 해서 답은 4번이고요 5번도 갈게요. 니체는 힘의 의지를 최소한 가지지 말고 충분히 가지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쇼펜하우어는 B를 최대한으로 추구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었고, 지문 내용이 조금 어려웠던 거에 비해서 문제는 쉽게 풀렸던 케이스였습니다. 자, 마지막 25번 갈게요. 윗글을 읽은 학생이 니체에 관련해서 지문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서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경기인 땡땡 졸목에서 늘 1, 2위를 다투는 갑과 을이 라이벌전에서 땡땡 올림픽에서 펼쳐졌습니다. 라이벌전이. 자, 갑하고 을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네요. 먼저 출전한 을이 신기록을 달성하자 관중들이 열광했는데, 이때 을은 뒤이어 출전하는 갑을 위해 관중에게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존중했네요. 결국 경기는 을 1위, 갑 2위가 됐는데, 종료되었는데 각각 은메달과 금메달을 목에 건 갑과 을은 서로에게 박수, 존중해줬죠. 또 이제 뭐 자제 요청이나 박수, 어깨를 감싸 뭐 화합도 했네요. 관중들에게 답례를 했습니다. 자, 풀어볼게요. 늘 1, 2위를 다투는 갑과 을은 서로에게 끊임없이 자극을 제공하고 성장을 돕는 선의의 파트너로 볼 수 있군. 그쵸. 지금 내용은 경쟁이 나오는 걸로 봐서 악원과 관련된 설명이 나오겠죠. 사문단을 헷갈린다면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만, 일단 기억하는 걸로 풀어볼게요. 땡땡올림픽은 각자의 삶을 상승시키고자 하는 힘과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려는 갑과 을의 힘의 의지가 맞서 싸우는 장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신기록을 세운 뒤 갑의 경기를 배려하는 배려 맞죠. 을의 모습은 동등한 조건에서 힘의 크기를 비교하여 상대의 능력을 확인하는 건 악원의 기능에 없었습니다. 답은 3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등한 조건에서 힘의 크기를 비교하려는 것도 아니었겠죠. 이미 힘의 크기는 비교가 됐으니까요. 네, 경기 4번도 볼게요. 경기 종료 갑에게 은메달이, 을에게 금메달이 주어진 것은 힘의 차이에 따른 위계는 있다고 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지문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파란색으로 잘 보이게 체크를 해볼게요. 물론 강자들 사이에서 힘의 차이에 따른 위계는 존재한다라고 돼 있어요. 네, 아군과 관련된 내용에서 위계는 존재하지만, 그러나 이때 위계는 일방적 계급 질서가 아니라 승패는 존재하지만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힘을 평가하고 더 성장을 노렸음을 서로 인정하므로 강자와 상대적 약자 간의 힘의 위계는 지배적 형태가 아니라 상호 존중의 형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존중의 형태의 위계겠죠. 그 다음에 갑과 을이 서로에게 박수를 보낸 모습은 강자와 상대적 약자 간의 상호 존중, 네, 존중 계속하고 있었죠. 힘의 위계를 드러낼 땐 상호 존중으로 드러내라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